늦가을의 오후, 충청남도 논산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계룡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겨울의 예고편처럼 차가웠다.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은행나무들은 마지막 남은 노란 잎이들을 힘겹게 붙잡고 있었고, 차가 지날 때마다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잎들은 마치 황금빛 눈송이 같았다. 한서연은 자신의 오래된 은색 벤츠의 핸들을 잡고 차분한 눈으로 정면의 육군훈련소 정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나이는 48이었지만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깊은 흔적 대신 우아한 기품을 새겨놓았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옅은 화장기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함과 날카로운 지성이 공존하는 깊은 눈매는 그녀가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오늘 그녀는 평소 즐겨 입던 무채색의 정장 대신 부드러운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짙은 갈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조카를 만나러 가는 길.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조수석에는 커다란 보온병과 책 몇 권이 담긴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보온병 안에는 오늘 새벽부터 정성껏 고아낸 닭백숙이 담겨 있었다. 힘든 훈련으로 지쳐있을 조카 김민준을 위한 것이었다. 민준은 그녀의 유일한 언니가 남긴 아들이었다.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언니를 대신해 서연은 민준에게 엄마 같은 이모가 되어주려 애썼다. 책은 민준이 평소 읽고 싶어 했던 역사소설과 군 생활의 고독을 달래줄 시집이었다. 그녀는 조카가 책을 통해 잠시나마 현실의 고단함을 잊기를 바랐다. 정문이 가까워지자 서연은 천천히 차를 갓길에 세웠다. 거대한 육군훈련소라는 글자가 새겨진 아치형 구조물은 그 자체로 위압적이었다.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청년들이 거쳐가야 하는 관문. 그녀 자신도 한때는 저 문 안에서 청춘을 보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군인이 아닌 그저 한 명의 방문객, 조카를 걱정하는 이모일 뿐이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보온병과 쇼핑백을 들고 정문 위병소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코트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위병소 앞에는 방탄모와 방탄조끼를 착용한 2명의 헌병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그들 뒤로 한 명의 젊은 여군 장교가 서류철을 든 차에 서 있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연이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다. 두 헌병은 부동자세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고, 그들 뒤에 서 있던 여군 장교가 앞으로 나섰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빳빳하게 다림질된 전투복과 반짝이는 워커,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표정에서 강한 자부심과 깐깐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명찰에는 박지민 중위라고 적혀 있었다. 박지민 중위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시선은 그녀의 잘 관리된 머리칼에서 시작해 값비싸 보이는 캐시미어 코트를 지나 세련된 디자인의 구두에서 잠시 멈췄다. 그 시선에는 경계심과 함께 미묘한 경멸감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중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여기 훈련병인 조카를 잠시 보러 왔습니다. 김민준 훈련병이라고 합니다. 면회 시간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늘은 평일이고 이미 면회 가능 시간도 지났습니다. 박중희는 손목시계를 보지도 않고 딱 잘라 말했다.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30분. 아직 면회 시간이 끝나려면 30분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처음부터 방문객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규정을 잘 몰랐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음식과 책만이라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서연은 보온병과 쇼핑백을 앞으로 내밀며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박중희는 그 물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팔짱을 끼며 한쪽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다. 어머님, 저희 훈련소는 택배회사가 아닙니다. 모든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입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물품 전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라는 호칭. 서연은 자신보다 2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젊은 장교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존중의 의미보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미안합니다. 서연은 더 이상 언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설 생각이었다. 하지만 박중희는 그녀를 보내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런데 정말 조카 면회 오신 게 맞습니까?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요즘 이상한 목적으로 부대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특히 어머님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시는 분들은 더욱 의심스럽죠. 박중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서연의 코트와 구두를 향했다.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나이트클럽이나 백화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방문 목적에 맞는 복장을 갖춰주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 아닐까요?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연은 평생 누군가에게 복장 지적을, 그것도 이렇게 무례한 방식으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보다는 당혹감과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다.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쳤던 군대, 그리고 그 군대의 젊은 장교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주변에 서 있던 헌병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 역시 이 상황이 과하다고 느끼는 듯했지만 상관의 행동에 감히 제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박중희님이라고 하셨죠. 서연이 처음으로 상대의 명찰을 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저는 단지 훈련받는 조카가 걱정되어 먼 길을 온 가족일 뿐입니다. 중희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저를 모욕할 권리는 없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박중희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더 높은 수의 공격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 했다. 모욕이라니요. 저는 제 임무에 따라 부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 전에 순순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불응시에는 군 형법에 따라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민간인에게 군 형법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 행위였다. 박지민 중위는 자신이 가진 작은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눈앞의 여성을 굴복시키고 싶어 했다. 그녀는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에 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보다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 특히 서연처럼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을 보면 괜한 적대감을 느끼곤 했다. 그들을 제압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비뚤어진 심리였다. 서연은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젊은 장교는 규정을 방패 삼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배설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뒤로 물러섰다.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박중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서연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몇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차 옆에 섰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화면을 눌러 연락처를 찾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중희는 콧방귀를 뀌었다. 어디다 전화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려는 건가? 남편 아니면 아들 누구든 상관없어. 여긴 군대니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서서 서연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다. 위병소의 다른 병사들 역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 서연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녀는 흩날리는 머리를 한 손으로 가볍게 정돈하며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렸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 익숙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서연은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조금 전 박중희와 대화할 때와는 다른 따뜻하고 친근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준호야, 나야 서연 누나. 준호야, 나야 서연 누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과 호칭은 지극히 사적이고 다정했다. 박지민 중위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준호 애인이거나 남동생이겠지. 군부대 정문에서 망신당했다고 일러 바치려는 건가? 유치하기 짝이 없군. 그녀는 서연의 행동을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군인에 대한 민간인의 어리광으로 치부했다. 군대는 그런 사적인 감정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저 우아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박중희는 일부러 더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턱을 살짝 치켜들고 서연의 통화를 감시하듯 쳐다봤다. 그녀 옆에 서 있던 젊은 헌병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다. 상관의 행동이 분명 과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감히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불쾌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서연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통화를 이어갔다. 응,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논산훈련소 정문 앞에 와 있거든.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다급하게 묻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아니, 무슨 큰일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민준이 잠시 보러 왔는데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절차상의 문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박중희의 미간이 좁혀졌다. 저 여자가 지금 자신의 업무 처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더 잘 들으라는 듯 헛기침을 했다. 서연은 잠시 통화를 멈추고 박중희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동요하거나 분노하는 기색 없이 그저 맑고 깊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에 박중희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애연긴 담당 장교가 한 명 있는데 아주 원칙에 충실한 분 같아. 서연은 다시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비꼬는 투는 아니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이었다. 이름이 박지민 중이라고 하네. 자신의 이름과 계급이 저 여자의 입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되는 순간 박지민 중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까지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체에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번져나갔다. 대체 누구랑 통화하기에 내 이름까지 거론하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더 꼿꼿하게 허리를 폈다. 누구든 상관없어. 난 규정대로 했을 뿐이야. 사실 박지민 중위가 이토록 나를 세우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난 그녀에게 군대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다.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서 간신히 사관학교에 합격했고 그곳에서도 남자 생도들과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하게 자신을 채찍질했다. 졸업 후 임관에서도 그녀의 삶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집안 좋고 배경 든든한 동기들이 먼저 진급하고 좋은 보직을 차지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껴야 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원칙과 규정이었다. 그것만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타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졌다. 특히 한서연처럼 여유롭고 우아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괜한 반감과 질투심이 솟구쳤다. 그들을 규정의 잣대로 찍어 누르는 행위는 그녀에게 일종의 대리만족과 우월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그 견고한 방패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의 통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아니, 압력을 넣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이 좀 그렇다는 거지. 응, 알았어. 그럼 이따가 보자. 이따가 보자라는 말. 박중희의 머릿속에서 그 말이 경고음처럼 울렸다. 통화 상대방이 이곳으로 오겠다는 뜻인가? 누구기에 설마 군 관계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렇게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여자가 군대에 연줄이 있을 리가. 박중희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서연이 통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얼굴로 다시 박중희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조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서 기다릴 뿐이었다. 그 침묵이 박중희를 더욱 압박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렀다면 대응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저 여자의 평온함은 마치 폭풍전이하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무언가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자신은 그 파도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력감. 박중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누구와 통화하신 겁니까? 결국 참지 못한 박중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 떨려 나왔다. 그냥 아는 동생입니다.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민간인이 군부대 앞에서 근무 중인 장교에게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하는 것은 심각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박중희는 규정을 들먹이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조소나 비웃음이 아닌 안타까움과 연민이 담긴 미소였다. 중희님, 저는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실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동생이 중희님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도로의 끝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보통의 민간 차량과는 다른 무게감 있고 절제된 움직임이었다. 차는 망설임 없이 훈련소 정문 앞으로 다가와 위병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부드럽게 멈춰 섰다. 차종은 제네시스 G90목 흔히 볼 수 있는 차였지만 앞 유리창에 부착된 출입증과 번호판은 그것이 일반 차량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늠름한 체구의 중년 남성이 내렸다. 빳빳하게 각 잡힌 전투복. 어깨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연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박지민 중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령이었다.
그것도 전투복 차림의 현역 대령. 논산훈련소 내의 대령급 지휘관이라면 자신이 모를 리 없었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아마도 상급 부대에서 온 사람일 터였다. 설마 저 여자 때문에 온 건가? 대령은 박중희와 헌병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몇 걸음 앞에서 우뚝 멈춰 서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박지민 중위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선배님. 대령이, 저 별과 무궁화 세 개가 빛나는 대령 계급장을 단 장교가 자신이 방금 전까지 어머님,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 취급을 했던 저 여자를 향해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그것도 저토록 깍듯하고 존경심 가득한 태도로 위병소의 헌병들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박중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윙 하고 울부짖으며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곡처럼 시간이 멈춘 듯했다. 논산훈련소 정문 앞의 차가운 공기는 대령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얼어붙었다. 박지민 중위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뇌가 현실을 인지하기를 거부했다. 대령이, 저 늠름한 대령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선배님이라는 호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관학교 선배, 학군단 선배 아니. 그 어떤 선후배 관계도 현역 대령이 민간인에게 이토록 극진한 예의를 갖추게 만들 수는 없었다. 그 짧은 순간 박중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의문들은 한서연의 기억 속 풍경을 스크린처럼 펼쳐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당황한 젊은 장교의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1990년대 초 여생도의 입학이 아직 생소하던 시절의 육군사관학교. 앳된 얼굴의 한서연 생도는 남자 생도들보다 한 뼘은 작은 체구였지만 그 누구보다 도끼 어린 눈빛으로 화산 유격장의 외줄을 타고 있었다. 비오듯 쏟아지는 땀과 굳은 살이 박인 손의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약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동기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던지는 미묘한 무시와 편견은 그녀를 주저앉게 하는 대신 더 강하게 타오르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녀는 체력에서 밀리면 이론으로 압도했고 이론에서 막히면 전술 훈련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졸업식 날 대통령상을 받고 수석으로 임관하던 순간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 딸 장하다. 그 한마디는 그녀에게 평생의 훈장이 되었다. 임관 후 그녀가 선택한 길은 국방정보사령부. 군대 내에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험난한 곳이었다. 그녀의 첫 해외 파견지는 내전의 포화가 채에 가시지 않은 중동의 어느 도시였다. 위장신분으로 현지 정보망에 침투하는 임무, 낮에는 NGO 직원으로 활동하며 난민들을 돌봤고 밤에는 어둠을 틈타 반군 세력의 정보원을 만났다. 한 번은 접선 장소가 노출되어 현지 무장단체에 포위된 적이 있었다. 모두가 탈출을 포기하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은 침착하게 주변 지형과 적의 배치 그리고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했다. 그녀는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린 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좁은 시장 골목길로 동료들을 이끌고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녀의 별명 강철 불사조 강티의 부시니아어가
처음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불리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결코 냉정함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이성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 임무를 완수하는 불사조 같은 생명력. 그녀는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중앙아시아의 한 분쟁 지역에서였다.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여 친미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정부가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비밀 정보망이 하루아침에 와해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 모든 정보원이 체포되거나 잠적했고 본부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다. 미국 CIA조차 백기를 들고 철수를 결정한 상황.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소령 한서연이 자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불씨는 남아있는 법입니다. 그녀는 외교관 신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갔다. 새로운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 무너진 엘리트 정보원 대신 그녀는 시장의 상인들, 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심지어 정부군 내의 부패한 하급 장교들에게까지 손을 뻗었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정보를 돈으로 사지 않고 마음으로 얻었다. 3개월 후 한서연은 쿠데타 세력 내부의 균열과 군부 최고위층의 비자금 내역 등 CIA도 얻지 못했던 최상급 정보를 들고 귀환했다. 그녀가 잿더미 속에서 되살려낸 정보망은 이후 그 지역의 정세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불사조라는 별명 앞에 강철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그녀의 이름은 국방정보사령부의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그녀의 승진은 거침없었다.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대령을 달았고 여군에게는 유리천장처럼 여겨졌던 장군 진급 심사에서도 압도적인 평가를 받으며 준장으로 진급했다. 별을 다는 날 그녀는 관물대에 걸린 자신의 정복을 보며 생각했다. 이 별은 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동료들의 땀과 눈물이자 앞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올 후배 여군들의 희망이다. 그리고 마침내 43세 나이에 그녀는 두 번째 별을 달았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군소장이었다. 그녀의 앞길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받아 국방개혁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고 모두가 그녀가 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장 혹은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삶의 정점에서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평생 강철 같으셨던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변해갔고 오직 막내딸 서연만을 알아보았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뿐인 언니마저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조카 민준이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다. 서연은 밤낮 없이 군과 집을 오갔다. 낮에는 수십 개의 현안이 걸린 국방 정책을 다루고 밤에는 병원에서 언니의 손을 잡고 집에서는 아버지를 돌봤다. 군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으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하루하루 마모되어 갔다. 어느 늦은 밤 국방부 자신의 집무실에서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마쿠에서 조율하여 성공시킨 해외 무기 수출 계약서와 병원에서 가져온 언니의 진단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두 서류를 번갈아 보았다. 하나는 국가의 미래, 다른 하나는 가족의 현재였다. 그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육사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제복을 입은 늠름한 자신과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껴안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와 어린 민준. 사진 속의 그들은 모두 행복했다. 나애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국가, 국민, 물론 그것이 군인 한서연의 소명이었다. 하지만 그 국가와 국민이라는 거대한 이름 속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 죽음과 싸우는 언니, 그리고 엄마를 잃을 슬픔에 잠긴 조카. 지금 그들은 조국의 장군 한서연이 아닌 딸이자 동생, 그리고 이모인 한서연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저녁 지원서를 제출했다. 모두가 경악했고 만류했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기자회견도, 성대한 저녁식도 모두 사양했다. 그녀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조용히 군을 떠났다. 2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군복을 벗고 소장 한서연이라는 이름 대신 그저 한서연으로 돌아왔다. 지난 5년의 세월은 전쟁터와는 또 다른 싸움의 연속이었다. 아버지를, 그리고 언니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조카 민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작은 카페를 열었고 이제는 제법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군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몇몇 후배들이 전부였다. 그녀가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다. 특히 오늘처럼 선배님, 기억의 강을 헤엄치던 서연의 의식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는 방금 전 통화했던 후배 이준호 대령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준호야, 바쁜데 미안하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준호 대령은 허리를 펴고는 그제야 옆에 서 있는 박지민 중위를 싸늘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런데 여기 이 장교는 누구입니까? 감히 선배님께 무슨 결례를 가. 이 대령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박지민 중위는 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감각 속에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준호 대령의 목소리는 잘 벼린 칼날 같았다. 그가 뿜어내는 차가운 분노와 위압감에 위병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한서연에게는 더없이 공손했지만 박지민 중위를 향한 시선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박지민 중위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다. 눈앞의 대령은 계룡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의 전투복 오른팔에 부착된 부대 마크는 육군본부를 상징했다. 이런 고위급 장교가 어째서 그리고 왜 저 여자를 선배님이라 부르는가. 머릿속은 새하얀 혼돈에 빠졌지만 몸은 군인으로서의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충성 중위 박지민, 육군훈련소 정문에서 근무 중 이상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상 없어. 이준호 대령이 코웃음을 쳤다. 내 눈에는 아주 이상이 많아 보이는데 다시 묻겠다. 박중희, 네가 감히 내 선배님께 무슨 짓을 한 건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보고하도록. 그의 말에는 내 선배님이라는 소유격이 분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것은 박중희에게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 박중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 상황을 수습할 변명을 찾았다. 그것이 민간인께서 규정된 면회 시간을 어기고 또 복장이 부적절하여 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규정에 따랐을 뿐입니다. 대령님, 그녀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패. 규정이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이준호 대령 앞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규정 이 대령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180cm가 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박감에 박중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좋다. 규정대로 한번 따져보자. 첫째, 면회 시간 지금 몇 시지? 4시 35분입니다. 이 훈련소 주말 및 공휴일 면회 규정은 오후 5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박중희가 사용하는 시계는 대한민국 표준시와 다른 시간대를 따르나?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일에는 평일 방문객 규정에도 사전 허가된 용무에 한해 지휘관 재량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그런데 박중희는 지휘관에게 보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일가의 위병소 책임자 권한으로 방문객을 잠재적 위협분자로 간주하고 모욕을 줬다. 이게 박중희가 말하는 규정인가? 이준호 대령은 젊은 시절 육군 최고의 엘리트만 모인다는 특전사 707 특임대에서 팀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당시 그의 중대장이 바로 대위 한서연이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상사를 넘어 인생의 스승으로 여겼다. 불같고 저돌적이기만 했던 젊은 장교 이준호를 냉철하고 지혜로운 지휘관으로 성장시킨 것이 바로 그녀였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시절 적의 매복에 걸려 팀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위성 너머에서 들려온 그녀의 침착한 지휘와 판단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다. 그랬기에 이 대령에게 한서연은 단순한 선배가 아닌 목숨의 은인이자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이성은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둘째, 복장. 우리 군 규정. 어디에 민간인 방문객의 복장을 트집 잡아 인격을 모독해도 좋다는 조항이 있는지 나에게 설명해 보겠나. 박중희는 군인이 아니라 무슨 백화점 패션 담당인가? 아니면 오늘 처음 보는 민간인의 옷차림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격과 방문 목적을 꿰뚫어 보는 독심술이라도 익혔나.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중희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그녀가 한 모든 행동은 규정을 빙자한 명백한 월권이자 인격 모독이었기 때문이었다. 대답 못하나 이 대령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좋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다. 박중희. 소속이 어디지? 제 몇 교육연대? 몇 중대 소속인가? 직속 상관인 중대장과 대대장 성명. 계급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박중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기서 자신의 소속과 직속 상관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자신 한 명의 문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부대 전체의 기강회의 문제로 비화될 것이고 자신의 직속 상관들은 아무 잘못 없이 육본에서 내려온 대령에게 질책을 당하게 될 터였다. 그것만은 막아야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박중희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이준호 대령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가 없었다. 용서 군인에게 용서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네 행동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과 군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어. 당장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나. 이 대령이 손을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준호야. 나직한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멈췄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이준호 대령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차갑게 분노하던 이 대령은 그녀의 손길이 닿자 마치 용암이 물을 만난 듯 순식간에 기세가 누그러졌다. 그만하면 됐다. 하지만 선배님, 이자가 감히 선배님을... 됐어. 서연은 단호했다. 저 중위의 잘못이 크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야. 자네는 육본의 대령이지. 내 개인 경호원이 아니지 않나.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준호 대령은 입술을 깨물며 분을 사겼다. 그는 서연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따라야 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서연은 그제야 박지민 중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냉기가 없었다. 대신 깊은 연민이 자리하고 있었다. 고개 들어요, 박중위. 박지민 중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 넣을 것 같던 대령을 단 한마디로 제지하는 여자. 그리고 자신을 경멸하는 대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자. 그녀는 도대체 누구일까? 상황은 기묘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분노한 대령은 상관의 명령에 억지로 분을 사기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중위는 예상치 못한 동정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위병소의 헌병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 들려오는 소리는 이준호 대령이 타고 온 세단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절도 있었다. 검은색 카니발 리무진 한 대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정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차량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이 아닌 육군 소속임을 나타내는 6자로 시작하는 번호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성판 싱반, 즉 별이 그려진 판이 붙어 있었다. 별 하나, 준장을 의미하는 표식이었다. 이준호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역시 예상치 못한 등장인 듯했다. 박지민 중위는 이미 하얗게 질릴 피도 남아있지 않은 얼굴로 다가오는 차량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위병소 앞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녀는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성판을 단 검은색 카니발이 부드럽게 멈춰서자 운전석에서 말끔한 제복 차림의 운전병이 번개같이 튀어나와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훈련된 군인의 절도가 배어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장성이었다. 잘 다려진 전투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별 하나가 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다. 준장. 그는 한서연과 비슷한 지적인 눈매를 가졌지만 오랜 세월 야전 지휘관으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강인함과 위엄이 얼굴 전체에 서려 있었다. 그가 나타나는 순간 위병소 앞의 공기는 다시 한번 변했다. 이준호 대령이 뿜어내던 날카로운 긴장감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하고 근원적인 권위가 그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이준호 대령은 즉각 차려 자세를 취하며 그를 향해 경례했다. 충성! 준장은 가볍게 목례로 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 대령을 지나쳐 곧장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주변에 얼어붙은 헌병들이나 사색이 된 박지민 중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동생의 안위만이 중요하다는 얼굴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목소리는 밖으로 보이는 강인한 모습과 달리 깊은 걱정과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괜찮은 거냐? 준호한테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오빠, 한진우 준장이었다. 그가 서연을 부르는 서연아라는 친근한 호칭. 그리고 서연이 그를 보며 옅게 미소 짓는 모습, 그 순간
박지민 중위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대령은 선배님이라 부른다. 준장은 동생이라 부른다. 그녀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줌마 취급하며 모욕했던 저 여자는 현역 장성의 친동생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 박중희를 덮쳤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녀의 자부심,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미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한서연은 오빠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오빠, 별일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바쁠 텐데. 별일이 아니긴. 네가 평소에 준우한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잖냐. 한진우 준장은 동생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박지민 중위에게 닿았다. 이 대령,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봐. 이준호 대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분노가 실려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본관이 한서연 선배님의 전화를 받고 이곳에 도착했을 당시 육군훈련소 소속 박지민 중위가 선배님의 부대 출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진우 준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박중위는 면회 시간이 지났다.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선배님을 돌려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선배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를 수차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호 대령의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한진우 준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 동생이 이준회계까지 전화를 했다는 것은 이곳에서 겪은 일이 결코 작은 오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보고를 다 들은 한 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박지민 중위를 쏘아볼 뿐이었다. 그 시선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이 지켜야 할 국민에게, 그것도 자신의 동생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었다. 그는 포효하지도 질책하지도 않았다. 대신 나직하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박지민 중위! 그것이 마지막 반가쇠였다. 장군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박지민 중위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입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경례를 하려 했지만 힘이 풀린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냈다. 빳빳하던 제복은 구겨지고 단정하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조금 전까지 위풍당당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젊은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에 질린 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정문 앞을 지키던 헌병들은 고개를 떨군 채 감히 이쪽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진우 준장은 경멸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준호 대령은 차가운 얼굴로 외면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자신이 만든 오만과 편견의 성벽에 스스로 갇혀버린 것이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며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이제 그녀의 군 생활. 아니,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절망의 나락.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박지민 중위의 울음소리는 위병소 앞에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더 이상 변명이나 회피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이 불러온 파국 앞에서 터져나온 순수한 절망의 소리였다. 한진우 준장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주저앉은 박중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손을 들어 위병소의 헌병을 부르려 했다. 당장 저 여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감찰부에 연락해 모든 것을 까발릴 생각이었다. 군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해 감히 자신의 동생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참이었다. 이준호 대령 역시 차갑게 식은 얼굴로 장군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 즉각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한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오빠와 이준호 대령 그리고 울고 있는 박지민 중위 사이로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그녀는 동생의 복수를 하려는 오빠와 스승의 명예를 지키려는 후배의 분노로부터 겁에 질린 젊은 장교를 막아섰다. 오바준호야,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장군과 대령은 동시에 입을 다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할게. 두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특히 한진우 준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도 서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군대 밖에서는 그녀가 동생이고 후배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상황을 장악하고 모두를 이끄는 것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음을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지민 중위를 내려다보았다. 박중위, 일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책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담담한 어조였다. 박지민 중위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간신히 일어섰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참아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나와 잠시 얘기 좀 합시다. 여기 말고 조용한 곳에서. 서연은 위병소 옆에 딸린 작은 방문객 대기실을 턱으로 가리켰다. 박중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수처럼 기계적으로 발을 옮겼다. 서연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기실 문이 닫히기 직전 서연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두 사람은 여기서 기다려.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다. 차가운 권위의 상징인 장군과 대령은 문 밖에 남겨졌고 낡은 소파와 탁자 하나가 전부인 좁은 공간 안에는 오직 한서연과 박지민 두 사람만이 남았다. 대기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중희는 벽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다가올 처벌을 기다렸다.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낡은 정수기에서 종이컵 2개의 물을 받았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박중희에게 건넸다. 마셔요. 조금 진정하는 게 좋겠어. 박중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없는 그저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어째서인지 그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터질 것 같던 심장이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박중희를 다그치거나 신문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의외의 질문을 던졌다. 박중희는 왜 군인이 됐어요? 네! 박중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상황에서 왜 군인이 되었냐니. 그것은 그녀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근원을 묻는 질문이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녀의 방어 기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공포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서러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녀의 입에서 흐느낌과 함께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좌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했을 때 계집애가 무슨 군인이냐며 반대하던 친척들의 모습과 우리 딸이 하고 싶다면 아빠는 뭐든 믿는다며 낡은 트랙터를 팔아 뒷바라지를 해주셨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군인이 되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니까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도 공부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더 서러움에 잠겼다. 사관학교 시절 부유한 집안 출신 동기들 사이에서 느꼈던 위축감, 악착같이 공부해 수석을 다툴 정도로 성적을 올렸지만 독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외로움, 임관 후에도 실력보다는 배경과 인맥이 더 중요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느꼈던 좌절감, 그녀의 오만과 까칠함은 사실 그 깊은 곳에 자리한 열등감과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갑옷이었다. 저는 늘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요. 규정과 원칙만이 저 같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오열했다. 한서연은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인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듯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중희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랬어요. 네, 나도 박중희와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보이지 않는 벽에 수없이 부딪혀야 했지. 때로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나 자신을 갑옷 속에 가두기도 했어요. 그것은 전설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 상처받고 고뇌했던 한 인간의 고백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박중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군복을 입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이 군복의 명예를 만드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단했다. 군인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두려움이지. 오늘 박중희는 내게 무례했던 게 아니야. 자기 안의 두려움에게 진 거예요. 박지민 중위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한서연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에는 자신을 향한 분노나 경멸이 아닌 후배를 향한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박지민은 깨달았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장군의 동생이나 전직 고위장교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토록 되고 싶었지만 길을 잃어버려 될 수 없었던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공포와 절망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에는 뜨거운 부끄러움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대기실 안. 한서연의 마지막 말은 박지민 중위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자기 안의 두려움에게 진 거라는 말. 그것은 그녀가 평생 외면해왔던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진단이었다.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부끄러움과 함께 이름 모를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어쩌면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문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다급한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억눌린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아니, 장군님, 대령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잠시만 진정하시고 한서연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조용히 문제를 매듭짓고 싶었지만 일이 이미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박중희를 향해 말했다. 이제 그만 일어나요. 밖으로 나가봐야겠어. 그녀가 대기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대령과 마주쳤다. 훈련소의 책임자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한진우 준장과 이준호 대령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육군 훈련소장 최민식 대령이었다. 그는 위병소로부터 육본 대령과 장성 한 분이 정문에서 소란을 피운 장교와 대치 중이라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보고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터였다. 아니 한 장군님, 이 대령 대체 여기까지 어인 일로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초의 대령이 쩔쩔매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한서연에게 닿는 순간 그의 말은 갑자기 멈췄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처음에는 그저 장군의 가족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그녀의 얼굴은 낯이 익었다. 군 내부 정보망 인트라넷에서 혹은 국방일보의 낡은 기사 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전설로만 여겼던 그 얼굴, 초의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패닉에 빠진 사람처럼 한진우 준장과 이준호 대령을 지나쳐 한서연의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절도 있고 우렁찬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한서연 소장님, 육군 훈련소장 최민식 대령. 소장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소장님. 최민식 대령의 입에서 터져 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연의 뒤를 따라 나왔던 박지민 중위의 귀에 그 단어가 박히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산산조각 났다. 소장 샤오장님, 별 2개. 군단의 지휘관이자 군대에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 그녀가 알고 있던 퇴역한 선배가 아니었다. 현역. 그것도 투스타 장군. 박중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그제야 실감했다. 그것은 단순히 물에나 월권의 차원이 아니었다. 일가의 중위가 현역 소장에게, 그것도 군대의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에게 감히 인격 모독을 자행한 것이다. 이것은 하극상을 넘어선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행위였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멍한 눈으로. 그녀는 한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에게 따뜻한 충고를 건네던 그 온화한 얼굴 위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강철 불사조의 강인한 모습이 겹쳐 보였다. 최민식 대령은 박중희가 왜 저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채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며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그는 이 모든 불상사가 자신의 부하 직원 한 명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박중희는 몰랐나. 이분은 우리 육군의 전설이신 강철 불사조 한서연 소장님이시다.
국방정보사령부의 신화를 만드시고 여군 최초로 최전방 사단 작전 참모를 역임하셨으며 국방개혁을 이끈 핵심 인물이시란 말이다. 최 대령의 설명은 박지민 중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가 감히 누구에게 총구를 겨누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위병소의 젊은 헌병들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살아있는 전설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지민 중위는 더 이상 자신의 커리어나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가다시피 한서연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머리를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감히 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늘 같은 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군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절규 섞인 사죄가 위병소 앞에 울려 퍼졌다. 오만하고 당당했던 젊은 장교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한없이 작아진 한 인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바닥에 엎드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박지민 중위의 등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분노도 만족감도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뇌가 담긴 복잡한 표정이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매듭지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몫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박지민 중위의 등 위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그녀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제 그녀의 운명은 자신이 감히 모욕했던 저 여장군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에 달려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감정 동요도 없이 늦가을의 호수처럼 잔잔했다. 일어나요, 박중기! 박중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녀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군인은 그렇게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전사한 동료들 앞에서가 아니면 그 어떤 이유로도 군인의 무릎은 가벼워선 안 돼. 어서 일어나요. 그 말에는 단순한 명령을 넘어선 군인으로서의 긍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박지민 중위는 떨리는 팔로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서연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었다. 서연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오빠와 최민식 대령을 향해 몸을 돌렸다. 두 지휘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곤혹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초의 대령님, 그리고 한 장군,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연아, 한진우 준장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제정신이냐? 저 중위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이건 그냥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야. 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해. 최민식 대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장군의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물론 박중희의 잘못은 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저 젊은 장교 한 명의 인성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위병소의 젊은 헌병들과 굳어버린 박중희를 차례로 훑었다.
지나친 경쟁과 성과주의에 내몰려 정작 군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리 군의 경직된 문화에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끌어 주어야 할 선배와 지휘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러니 박중희에게는 정식 징계 대신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서연은 최민식 대령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초의 대령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피해자인 소장이 가해자인 자기 부하를 위해 선처를 구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한진우 준장과 이준호 대령 역시 경악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선배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런 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은 이준호 대령이 만류하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이건 온정이 아니야. 준호야, 투자지. 이 젊은 장교가 오늘의 치욕과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백 명의 좋은 후배들을 키워낼 수 있는 훌륭한 지휘관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확고해서 더 이상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바꾸었다. 자, 이제 무거운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민준이 얼굴 좀 봅시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진짜 이유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정신을 차린 듯 했다. 최민식 대령은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황급히 무정이를 잡고 소리쳤다. 당장 제25교육연대 이중대 김민준 훈련병, 연대장실 옆 VIP 면회실로 오게 해 5분 내로. 잠시 후 그들은 연대본부 건물에 마련된 깔끔한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최민식 대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직접 차를 내왔고 한진우 준장과 이준호 대령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박지민 중위는 문 옆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곧 문이 열리고 앳된 얼굴의 훈련병 하나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면회실 안을 가득 채운 별과 대령 계급장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온갖 불안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 모든 위압적인 계급장들을 뚫고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민준아.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달려가 조카를 와라 껴안았다. 우리 강아지,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거야?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민주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모의 품에 안기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다. 이모, 어떻게 왔어 여긴? 다들 누구야? 응, 다 이모 동료들이야. 네가 걱정돼서 같이 와줬어. 서연은 거짓말을 하며 조카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민준을 소파에 앉히고 오늘 아침에 싸온 닭백숙이 담긴 보온병을 열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장군과 대령들 앞에서 닭다리를 뜯어야 하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주는 이모가 차려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조금 전 위병소 앞에서 벌어졌던 그 어떤 권력의 향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했다. 면회실 밖 복대서 이준호 대령이 참지 못하고 한진우 준장에게 말했다. 장군님,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배님은 너무 무르십니다. 저런 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진우 준장은 창문 너머로 동생과 조카를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아니,
저게 바로 내 동생이 사람을 얻는 방식이야. 이 대령. 자네도 겪어봐서 알지 않나?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벌을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빚을 지게 만드는 거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마음의 빚 말이야. 아마 저 박지민이라는 중위는 오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걸세. 그 시각 훈련소장실에서 최민식 대령은 박지민 중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 대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한서연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봐. 이 경위서는 나한테 제출하기 위한 게 아니야. 박중희, 자기 자신에게 제출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날 밤 모든 일과가 끝난 후에 텅 빈 사무실. 박지민 중위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자신이 막 작성한 빼곡한 경위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오늘 문구점에서 새로 사온 깨끗한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노트의 첫 페이지에 힘주어 제목을 썼다. 아내가 되어야 할 군인.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보고서였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룡산의 차가운 겨울바람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훈련소 연병장에는 따스한 봄볕과 함께 갓 피어난 철쭉의 붉은 기운이 완연했다. 그 사이 논산 훈련소에는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정문 위병소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이 아직 쌀쌀한데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하시지요. 앳된 시골 부부 한 쌍이 어색하고 주눅든 표정으로 아들의 면회를 신청하자 위병소에서 나온 한 여군 장교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빳빳한 전투복과 빛나는 전투화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에는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친절함과 따스함이 가득했다. 어깨에는 중위 계급장 대신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대위 박지민이었다. 그녀는 부부를 위병소 옆에 새로 지은 작고 아담한 가족 쉼터로 안내했다. 예전에 낡고 삭막했던 방문객 대기실은 온데간데 없었다. 쉼터 안에는 푹신한 소파와 작은 탁자,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자판기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모두 박대위가 훈련소장에게 수십 번 건의하고 직접 발로 뛰어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아드님, 박철수 훈련병 맞으시죠? 아유, 걱정 마십시오. 우리 철수. 훈련도 아주 잘 받고 동기들하고도 잘 지냅니다. 지난주 사격훈련에서는 중대 전체에서 1등을 다 했는걸요. 부모님 오신 거 알면 아주 기뻐서 펄쩍펄쩍 뛸 겁니다. 박대위는 훈련병 개개인의 신상을 꿰고 있다는 듯 부모가 가장 듣고 싶어 할 만한 이야기를 막힘없이 들려주었다. 그녀의 살가운 말에 부부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고 이내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 한서연이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오늘은 조카 김민준의 신병훈련 수료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해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싶었다. 박지민 대위가 부부를 쉼터에 안내하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시선이 서연과 마주쳤다. 박 대위의 눈이 토끼처럼 커졌다. 잠시의 놀람은 이내 벅찬 반가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연을 향해 달려왔다. 겁에 질린 부하가 아니라 존경하는 스승을 만난 제자의 얼굴이었다. 충성 소장님 오셨습니까?
박대위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6개월 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과 품격이 느껴지는 경례였다. 오랜만이네요. 박대위. 잘 지냈어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원어계 소장님 덕분입니다. 박대위의 목소리는 밝고 힘찼다. 마침 오늘 수료식이라 꼭 한번 와주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대위 진급 축하해요. 아주 잘 어울리는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소장님 덕분입니다. 박대위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연병장 쪽으로 천천히 걸으며 박대위와 나란히 섰다. 요즘 훈련소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특히 정문 앞이 호텔급 서비스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박대위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군인이 섬겨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변화는 나비 효과처럼 훈련소 전체로 퍼져나갔다. 다른 간부들도 그녀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훈련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변했다. 권위적인 명령 대신 소통과 격려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소장님, 사실 제 진급도 최민식 소장님 전 훈련소장, 현 사단장으로 영정께서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일이 저를 진짜 지휘관으로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였다. 6개월 전 그날 밤부터 쓰기 시작한 내가 되어야 할 군인이라는 제목의 노트였다. 이제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노트에는 그녀의 다짐과 반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고뇌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소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박대위가 잠시 말을 멈추고 빛나는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소장님, 그날의 이야기는 이제 저희 훈련소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설. 매네 물론 소장님과 저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습니다. 오만한 문직이 장교와 변장한 여장군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로 새로 임관하는 신임 장교들의 리더십 교육 시간의 필수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포용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들 합니다. 그녀의 말에 서연은 놀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긍정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박대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소장님께서는 그날 저의 계급장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가슴에 평생 달고 가야 할 진짜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단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은 군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연병장에 다다랐을 때 마침 수료식 예행 연습이 한창이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부모님께 대한 경례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 대열 속에서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군인으로 변해 있는 조카 김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입소식 날 어색하고 불안해 보이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서연은 조국의 미래인 저 젊은 군인들을, 그리고 그들 곁에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박지민 대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함께 자신이 사랑하는 군에 대한 뜨거운 희망이 솟아올랐다. 그래, 아직 희망은 있다. 그녀는 봄 햇살보다 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계룡산에 맑은 전기가 가득한 연병장 위로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6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친 수백 명의 신병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고된 훈련을 이겨낸 자부심과 이제 진짜 군인으로 거듭난다는 설렘이 교차했다. 단상 아래 마련된 가족석에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많은 부모와 연인들의 감격, 어린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 가족들 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훈련소장으로부터 VIP석을 제안받았지만 정중히 사양했다. 오늘은 장군 한서연이 아니라 조카 김민준의 유일한 보호자이자 이모로서 이 자리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상 위, 가장 높은 자리에는 그녀의 오빠이자 이제는 소장이 된 한진우 장군과 나란히 준장 계급장을 단 이준호 장군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고 있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도 새로운 영광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수료식이 절정에 이르렀다. 훈련소장이 훈련 성적 우수자들을 호명하기 시작했다. 다음, 훈련소장 표창 훈련병. 김민준,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기분 좋게 울렸다. 조카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주위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대열에서 벗어나 우렁찬 구령과 함께 단상 앞으로 달려나가는 민준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어리고 약한 조카가 아니었다. 절도 있는 동작, 흔들림 없는 시선, 다부진 어깨. 그는 완벽한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민주는 단상 위에서 훈련소장에게 표창을 받고 돌아서서 가족석을 향해 잠시 시선을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용케도 이모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살짝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조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잘했다. 우리 조카 정말 장하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연병장으로 쏟아져 나와 아들들을 껴안는 감격적인 순간, 서연이 민준에게 다가가려 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다. 소장님! 박지민 대위였다. 그녀의 뒤에는 이제 갓 임관한 듯 앳돼 보이는 소위 여러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 대위는 신임 장교 교육대 교관으로 보직을 옮긴 터였다. 제가 교육 중인 신임 소위들입니다. 오늘 수료식 견학을 왔습니다. 박 대위가 소개하자 소위들이 일제히 서연을 향해 격려했다. 충성!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례했다. 박 대위는 소위들을 향해 말했다. 자네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분이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내게 몸소 가르쳐 주신 분. 소위들의 눈이 존경심으로 빛났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인이 자신들이 전설처럼 들어왔던 그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박대위가 존경하는 훌륭한 선배련이 짐작할 뿐이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서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그들을 격려했다. 군생활, 분명 힘들고 외로울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어깨에 걸린 계급장은 지배하라고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부하들을 지키고 국민을 섬기라고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그때 한진우 소장과 이준호 준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왔다. 두 장군의 등장에 신임 소위들은 거의 심장이 멎을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한진우 소장은 박지민 대위를 보며 예전의 차가운 표정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박 대위, 수고가 많군. 훌륭한 후배들을 잘 키워내고 있는 것 같아 보기 좋네.
이준호 준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보니 6개월 전 선배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박대위, 당신은 선배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군. 그것은 최고의 찬사였다. 박대위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거수경례를 붙이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감사와 다짐을 표현했다. 그녀의 구원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가족과 함께 부대 밖으로 나온 민주는 이모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이모가 당연히 와야지. 나 이제 자대 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알아, 우리 민준이는 어디 가서든 잘할 거야. 서연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들이 차에 오르기 전 박지민 대위가 마지막 인사를 위해 달려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소장님, 가시는 길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이지. 항상 응원하겠네. 박대위. 서연은 차를 몰아 논산훈련소를 빠져나왔다. 백미러 속에서 위병소의 모습과 그 앞에서 손을 흔드는 박대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삼청동의 작은 카페가 있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군으로의 복귀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끝났다. 몇 달 후, 가을이 다시 찾아온 어느 주말 오후, 삼청동 책 읽는 풍경 카페는 은은한 커피 향과 책 냄새, 그리고 나지막한 사람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한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갈고 있었다. 군복을 입었을 때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하고 온화한 모습이었다. 딸랑! 카페 문에 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새로운 손님을 맞았다. 휴가를 나온 듯한 젊은 군인 한 명이었다.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카운터 뒤쪽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젊은 시절, 준장 진급식 때 찍은 그녀의 사진이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카페에 걸어둔 과거의 흔적이었다. 군인은 사진 속의 여군과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리는 카페 주인의 얼굴을 몇 번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용히 카운터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주문 대신 말없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격려했다. 한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세월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깊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강철 불사조는 더 이상 권력의 하늘을 날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불씨는 조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가장 미래를 향한 곳에서 꺼지지 않는 온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음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다.